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은행의 이착용 리스크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에서 FOMC 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금리를 0.25%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등장하는 것이 자, 이 구간입니다. 0.25% 올렸죠. 자, 그런데 나머지 구간들을 보시면은 전부 0.5에서 0.75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다. 근데 기조가 좀 변했다는 겁니다. 0.25. 자, 그리고 처음에 올렸던 것이 0.25%입니다. 그러니까 처음하고 이게 처음이죠. 제일 처음 올렸던 거 처음이고 맨 마지막에 올린 것이 마지막. 저는 이것을 마지막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 이것이 기술적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술적인 임계점이다 라고 보고 있다. 테크니컬하게 이제는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그것은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금리를 올릴 때 물가에 대두된 문제는 2021년도 7월에서 8월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물가에 대한 문제들, 자,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두될 때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3월까지. 2022년 3월까지. 그러니까 일부러 끌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는 0.75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금리는 4.75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시간을 끌었던 이유는 자, 이런 투기자본들 FOMC라든가 지금 FRB랑 연관된 연준과 연관된 뒤에서 연관된 주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인들이 투기자본들이죠. 자, 이게서 자산을 팔기 위한 시간을 벌어들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지금 파월 의장이 지금 인플레이의 승리 선언 이르다. 금리 인상 2번 더 남았다는 여지를 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을 올리기 전에 지금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정도로 시간을 뒀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무엇이다?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거꾸로 아까는 자산을 팔기 위한 시간을 벌어준 거고 이제는 자산을 저가에 매입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저는 작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란 것은 사기업입니다. 뒤에 주인들이 투기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투기자본들의 오더를 받아야 된다. 그 투기자본의 오더가 없으면은 금리를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가게 되면은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 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거는 공통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관점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관점에 따라서 지금 이제 파악이 다 된 거죠. 연준의 의도는 파악이 다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2%까지 강력한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사실 지금 고용시장이라든가 전 세계 고용이 미국을 다 몰리고 있죠. 그리고 소비시장, 임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소비시장을 감당을 하려면은 2%까지는 불가능하다. 저는 3%대에 도달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한국은행. 자, 한국은행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금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죠. 미연준 인식, 시장 인식차가 크다고 하면서 변동성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금리 상단에 이제 다다랐다는 겁니다. 네, 이제 0.5% 정도 올릴 정도 기술적인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전혀 보질 않아요. 자, 금리 상단에 이르게 됐는데 왜 변동성 확대라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제거가 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지금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라는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한국은행은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그거를 보질 않아요.
자, 여기는 이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의미 없는 0.25% 올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또다시 금리를 올리려는 이 지금 장난을 좀 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실을 찾겠습니까? 네, 물가죠. 1월 달에 보시면은 2020년 3월에 물가를 또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 자, 0.2% 올랐다는 겁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자, 0.2%, 5%에서 5.2가 올랐다. 이 이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자, 이게 재미가 납니다. 왜 1월 달에 물가가 또 올랐습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에서 이거를 요금 올렸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전기, 가스. 자, 여러분들 지금은 빙하기 시대죠. 빙하기. 그래서 지금 수입 물가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빙하기 시대에 전기장판이라도 틀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빙하기 시대에 가스를 우리가 지금 난방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하 거의 한 20도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인데, 내려가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지금,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28.3% 인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30% 공공요금을 올렸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정부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 여러분들 고지서를 보시면은 이게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에는 올라간 요금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요금을 이용해서 핑계를 찾을 거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핑계. 이게 사실은 뭡니까? 오판이죠, 오판. 한국은행의 오판. 여기서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 가스 요금, 우리 공공요금까지 올라가는데 이자까지 올라가 보세요. 이 국민들 살 수 있습니까? 국민들 이거 다 죽으란 얘기죠. 근데 한국은행은 이런 거 안 봅니다. 이창용 리스크라고 얘기한 거는 국민들이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죽으나 마나 이거 안 본다는 겁니다. 네, 그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한국의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상황. 한국이 지금 얼만큼 어려운 상황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전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고려가 지금 되지가 않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미분양이 지금 7만 호에 육박하고 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위험선이 6만 2천 호입니다. 자, 7만 호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지금 분양하는 지금 단지들 보시면은 지금의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리 유지가 됐을 때 올해 만약에 분양하는 물량들은 저는 60에서 70%는 이건 미분양이라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양수 10만 호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10만 호. 자, 미분양이 10만 호가 넘어간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사 이거 줄도산입니다. 건설사만 줄도산한 겁니까? 연관되는 모든 업종들이 전부 다 부도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도가 났을 때 효과, 대한민국의 80% 사람들은 대부분 특히 저소득층, 하부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건설업종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으란 얘기입니다. 금리를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한다면. 자, 그래서 지금의 이제 금리 상단에서 우리가 지금 금리가 꼭다리에 올라왔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볼 필요 없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 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전 세계 고용 시장이 다 몰렸기 때문에, 그럼 한국의 상황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금리를 유지시켰다. 최소 6개월 이상 유지시키게 되면은 우리나라 파산한다. 6개월 이상 끌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3월에서 5월 중으로는 한국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망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도 특이한 것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일본입니다. 일본이란 거는 전 세계 저성장 국가의 대표주자입니다. 저성장. 그런데 지금 한국은 IMF는 한국에 줄곧 지금도 금리 인상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IMF의 특이한 사항은 한국에는 무조건 금리를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 잘 듣고 있죠. 이 오다를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잘 지금 따라가죠. 잘 수행을 잘하죠.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IMF의 직원이었으니까. 자,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일본의 2025년 만에 일본이 역전당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의 성장률, 전 세계 성장률보다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성장 국가가 되는 상황이다. 자,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금리 인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빨리 지금 투자를 유도를 해야 되고 고용과 소비를 지금 빨리 진작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효과는 하나밖에 없다. 금리 인하 말고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치욕적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에도 이제는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자, 계속적으로 한국은행은 만들고 있다. 의도적으로. 국민들 지금 다 죽어라 지금 하고 있다. 미국의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에 대입하고 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책을 통화 정책이라든가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 지금 이제는 2023년 역전되고 있다. 자, 이것은 무엇이다? 망해라는 겁니다. 망해라. 대한민국 망해라. 나는 모르겠다. 내 사정 아니다. 자, 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 이거를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술적으로 임계점에 도달했다. 금리가. 그런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생각 그 핑계만 찾고 있다. 자, 이것은 잘못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놓고 봐야 될 것 같다. 자, 감사합니다.